이것이 정치다. 예, 오늘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차 의원. 네. 정치가 뭡니까? 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행위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밥 먹고 자고 예, 숨 쉬고 하는 건 다 그 정치인입니다. 모든 것이 정치다. 예. 정치인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모든 하는 행위는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저거는 정치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아, 정치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럼 정치인은 사생활이 없겠네요. 그렇죠. 없죠. 네. 그거 남을 지배하는 행위가 바로 정치인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공적인 행위를 하는 건데 어디 거기에 사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치인은. 아, 그래요? 정치인이 사생활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그만두고 사생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정치가 뭡니까? 차 의원처럼 현실을 보고 정치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권력 투쟁으로 규정할 수 있겠고. 그러나 또 한편은 우리가 정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당위적인 또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당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원칙을 가지고 어떤 그 사회마다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공동체의 가치가 네.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정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 의원의 규정대로 하면 지금 우리 정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주로 모여 있고 하니까. 그런데 김만흠 원장의 기준에 적용을 하면 이거 정치 제대로 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합의도 분명치 않습니다. 좀 저는 우리나라 그게 취약하다고 보는데 네. 대개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같이 더불어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치열한 갈등이 있고 같이 못하면 나라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인데 그 점에서 우리의 경우는 그냥 지금 민족 국가만 강조가 되었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알겠어요. 어떤 예. 방식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한 합의도 그렇게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정치라는 그 무거운 책임을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은 정치를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행복하게 해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강복 70년 우리 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먹고 살만해졌지 않습니까? 요즘 국민을 제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은 개그맨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웃게 해주거든요. 근데 예. 적어도 우리가 국회를 바라볼 때 뭐 국민들의 판단은 비아냥거리, 조석거리로 웃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의 사명이자 어떻게 보면 과제 아닐까요? 예. 이런 주문 많이 들으셨죠, 차 의원 정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습니다. 이 근대 현대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거 생겨가지고 지배당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을 표로 뽑잖아요.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게 나타나고 예.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의 수준이 바로 정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수준이.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로 이게 말로는 아니 그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국민들의 수준이 정치를 결정한다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 우리 국민 수준이다 이러면 그건 납득할 국민들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아니 잠깐 그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뭐 그것은 제가 오늘 이 함정에 걸렸는데 아니 왜냐하면 정치 해설가와 정치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다른데 정치 해설가로서 얘기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이 바로 국민들이 뽑는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예. 여러 가지 그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본질을 쳐다보지 정치 않고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직접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치하는 그렇게 입장에서 얘기하면- 참 이게 함정에 걸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왜 그 국민의 수준하고 정치인의 수준하고 괴리가 있냐라면은 네. 지금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오면서 국민들이 뽑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무나 선택해서 제일 좋은 걸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하. 주어진 메뉴 중에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모든 원하는 메뉴를 다 고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짜장면하고 짬뽕 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싫더라도. 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은 더 좋은 수준도 높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은 좀 수준이 낮을 수도 있죠. 예.
자, 이 정치가 무엇인가 이것만 가지고서도 참 오랜 토론과 깊은 토론이 필요한데 오늘 이쯤 하시고요. 저 자료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그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이 단행됐는데 여야가 조금 이 입장이 다른 그 논평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 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번의 사면은 이러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면이 이러한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면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명합니다. 네, 배정성 본부장. 재벌 총수가 특별 사면에 포함되면서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민 여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54%였고요. 찬성하는 의견은 35%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은 경제 살리기가 급했다. 대통령의 결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절반이 넘는 56%가 좀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응답을 내놓았고요. 네.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10명 중 6명이 조금 넘는 61%가 대통령이 아직 임기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경제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지지 기반의 여론이 작용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롯데 사태로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높아진 상태에서 그래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한 60% 정도가 나왔다면 어쨌든 뭐 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여야 논평은 좀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여당 대변인이 한 논평은 역대 어느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저런 논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은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점을 좀 더 예리하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첫째는 이제 사면 시장에서 블랙 마켓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장이 떴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판 시장입니다. 최태원 씨가 사면된 거는 자 우리 모두 기억하잖아요. 그 딸이 소위 인간을 받으면서 러블리스 오블리지 한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어요. 그래서 해군. 그렇죠. 이 정도면은 용서할 만하다.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지만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를 볼 때 그 정도는 그러면 대통령이 좀 봐줍시다 하고 국민들께 호소해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평판 시장이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딸이 큰일 했네. 그렇죠. 큰일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사면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지고 블랙마켓에 저 007 가방 들고 다니지 말고 사회적으로 뭔가를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점이 애들을 제대로 군대를 보내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박근혜 좀 대통령이 재밌네요. 전통을 하나 세웠고 그래, 두 번째 그래. 이제 정치인들끼리 짬짬이 안 해준다. 아하. 이제 더 이상 이상득, 박지원, 서청원, 안희정, 노건평 이런 거 없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없다. 나 박근혜를 따르는 사람들 내 이름을 이용해서 뭐 해먹지 마라. 내가 안 봐준다. 딱 이게 이제 정치인 배제가 정치인 상당히 짬짬이 의미가 있다.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은 뭐 말씀하시는 뭐 4대 그지요? 사회학, 학교, 가정, 성폭력, 불량식품, 운전, 음주운전 2번 한 거 이건 안 봐줘요. 그 박근혜 네. 대통령 특징이에요. 이게. 이번에 서민영을 하면서 절대 예외는 없다. 예, 서민영 중에서도.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위기 관리는 조금 약해도 일상적으로 원칙적인 거는 참 대단하시구나. 그래요. 예. 저는 차 의원이 이렇게 호의적인 평가를 해주기 전에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
특히 경제인 관련해서 초기에 이런저런 사람 많이 거론했던 데 상당히 절제했다는 표현이 맞긴 했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제 발표할 때 했던 네. 표현이 맞긴 한데 지금 차 의원 했을 때 과거의 블랙마켓이 아니라 평판에 따른 것이다라고 어떻게 지금 딸에 오래된 몇 개월 수개월 된 것 같은데 군대 근거까지 찾아냈네요. 해석하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평판이라는 것은 여론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인데 예.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60% 정도가 긍정평가했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높은 평가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네. 그런데 나머지 30~40%가 지지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 천명했던 원칙에는 벗어나는 거죠. 후보 때 했던 대기업의 지배주의라든가 임원하지 않겠다. 또 경제 관련 특가법 적용 대상자는 하지 않겠다. 횡령 혐의에 해당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최태원 회장은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본인의 원칙은 깼던 것인데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원칙을 깼던 것에 대한 심심한 사이도 본인이 유감도 좀 표명을 하면서 했다면 점수가 조금은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김만원 원장 그 말씀 중에 그 대통령과 그 청와대 참모들 이렇게 좀 스탠딩 티 미팅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 모습이 쭉 나왔는데 또 장관들도 있네요. 분위기가 밝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좀 상승세에 있습니까? 일종의 이벤트 효과인데 예. 이 대통령이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네. 이 고속도로, 내일이에요. 내일. 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는 등 이런 부분들이 당장 국민들에게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벤트 효과 때문에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 지지율에는 아직까지 이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안보 리더십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되면 또 대통령의 또 어떻게 지지율은 될지 모른다. 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 최태원 회장이 포함된 특사에 대한 또 국민들의 반응도 아직은 포함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국민 여론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이번에 명분이 경제 살리기였기 때문에 네네. 특히 대통령이 경제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임금 피크제, 청년 네. 일자리가 얼마만큼 되어졌는지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 또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목함질의 도발 사건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김만원 원장께서 먼저. 뭐 여러 가지로 좀 깔끔하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 다 심지어는 보수 강경파 쪽에서도 왜 원점 타격하지 않고 뭐 그러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네. 처음 나왔을 때도 지금 4일 날 아침 7시 35분 이른 아침에 사건이 터졌는데 정부의 확정 발표는 9일 날 됐죠. 네.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나중에 이게 홍수 등에 따른 유실이 아니라 매설된 거다라고 확정했던 중요한 근거들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쪽이 높은 데다가 통문으로 사람들이 다닌 지역이어서 흘러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있는데 그 판단이면은 바로 초기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문 지역이었기 때문에 홍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나온 유실이 아니고 매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등등의 판단이 있어 이런 판단이 좀 늦은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후의 대처 과정 속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대북 정책과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또 국방부 장관이 국회 또 상임위 답변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부의 지금 시스템 작동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말씀하시는 김에 예.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전 전선으로 확대했고 그다음에 화공 작전도 검토한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군과 정부의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까지 아예 한꺼번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런 적절성이라는 것이 타임리 제대로 시간에 맞게 했었느냐 아니면 우왕좌왕했느냐 이런 것은 좀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왜 더구나 또 혼선 얘기가 나오고 있냐 마다시피 네. 이미 언론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5일날 상황에 대한 판단이 된 것처럼 추후에 보고가 되고 있는데 네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후의 대북 행보는 조금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집권 후반기에 오면서는요. 전반기에 있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고 투트랙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대화 조치 필요성도 조금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순간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대통령의 어려움이 한편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차명진. 좋은 말씀인데요. 저도 이 현재 이 상황과 관련된 지뢰 사건과 관련돼서 군 수뇌부의 대응과
청와대 대응을 좀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군 수뇌부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뭐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저 간교한 북한 그 쥐새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은 정말로 겁 많고 나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번에 보면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징후 포착을 했음에도 대응을 안 했고, 그리고 쉽게 적들이 저지른 만행인지도 알았는데도 여기에 대한 즉각 대응도 안 했고, 무슨 NSC를 소집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연평도 사건 이후 대통령의 지침이 뭐예요? 뭐 선타격 후 보고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그 GP23 GP를 타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NSC에다가 무슨 다 보고하고 이런 대응도 잘못됐고,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이 사후에 말이에요. 아니 무슨 뭐 저기 무슨 뭐 복회식이니 무슨 뭐 막국수 회식이니, 아니 라면 회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보니 북한의 저 쥐새끼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게 뭐 남조선 나들은 참 이것들은 겁도 많고 게으르다. 이 군인이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뭐냐면 이제 이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말 전문적인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오바마도 보세요. 최종적으로 라덴을 죽일까요 말까요? 거기에만 자기가 결재를 하고 그다음엔 자기가 옆에 서서 나머지는 사령관한테. 사령관이지. 이 사람들은 지들이 뭐 그 NSC한테 대통령한테 언제 보고했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 우리나라 군대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첫째 문제이지만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관련해서는 좀 아직 판단을 조금 유보해봐야 되겠다. 왜? 대통령이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첫째는 위기의식도 없고 완전히 무개념이든지, 둘째는 지금 이 치욕적인 상황을 인내하면서 언젠가 결정적인 보복을 가할 것이든지. 왜냐하면 이 DMZ라는 상황은 사실은 비무장지대거든요. 그래요. 여기서 적들이 우리한테 침범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당장 보복한다고 이러는 게 다 가시적으로 보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세 번째, 아마 제가 볼 땐 이 경우가 확률이 클 것 같은데, 이러한 굴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계 회복을 위한 뭔가 시도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첫 번째였다면 박 대통령도 욕 먹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 번째는 이제 전략적 행보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오늘 저희 연합통신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 심포지움이 있었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도 보면 이 목함질의 그 매설 사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 교류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아까 김만우 원장이 투트랙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안보에 대한 원칙적 입장 표명과 동시에 어쨌든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대화의 지속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며칠째 계속되는 행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의 고민이라 그럴까 또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함에 있어서 뭔가 하여튼 좀 전략적 행보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전략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든지 뭔가 이런 좀 생산적인 제안들이 정치권에서부터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과 전략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차 의원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건 못지않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선 조치 후 보고 얘기했지만 또 나중에는 또 비무장지대니까 또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하셨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계속 가서 왜 야당 일부러 말썽을 꺼내서 말썽을 부리려고 지금 보고 조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스템이 작동되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반복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다시피 NSC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보고가 된 이후에 집회 자문기구인데 국방부 장관은 빠져버린다든가 계속 이 반복되고 세월호에서 메르스 지금 이 오기까지 과연 국정의 최고 지휘본부가 작동이 되고 있나 이런 문제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와 동시에 지금 이게 외교안보 영역에서 이게 청와대가 또 대통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당장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10월에 한다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이게 2달이나 앞서서 조기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 발표되기 전까지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은 9월 3일 있을 중국 전성절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전성절에 참석하면 열병식이 있을 텐데 열병식에도 참석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었고 청와대는 신중 검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말씀하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난번에 미국 가서 그 김무성 대표가 중국보다 미국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외교적으로는 아주 국내에는 무슨 메시지 줬는가 모르겠는데 외교적으로는 아주 저는 좀 천박하다 솔직히. 네. 왜? 지금 솔직히 다 아시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핵을 과연 미국의 억제력으로 저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이미 20년 동안 우리가 시도를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제가 이게 보면 보통 이게 보수주의자이지만 그래서 미국과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시도하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지 무슨 외국에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전성절은 전성절도 가고 열병식도 또 그렇죠. 참석하고 또 예.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미국도 예. 보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또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예. 냉정하게. 예, 배영선 법무장. 중국 전성절 참석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중국 9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전성절에 참석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네. 이 국민 여론은 절반이 조금 넘는 51.8%는 참석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요. 불참해야 된다는 여론은 5명 중에 1명 정도인 20.6%에 그쳤거든요. 참석이 2배 이상 많네요. 예.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압도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요. 또 이런 외교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예. 무엇보다도 같은 조사기관에 실시한 조사에서 안보는 미국, 또 경제적 파트너는 1순위가 중국으로 나타났거든요. 아하, 예. 특히 지역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것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된 인천, 경기에서 특히 방문해야 된다, 참석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점은 그것도 그래요. 메르스 때문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딱 손을 끊으니까 바로 타격이 오더라고요. 네, 경제와 관련된 어쨌든 좀 빨리 부분이 풀어내야죠. 그런 대통령의 것들을. 중국 방문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김무성 대표 비교했던 건 외교의 기본 원리상 상대적으로 아무리 미국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였고요. 네. 저는 혹시 정부가 고단수를 노리나 모르겠지만은요. 중국을 지금 가느냐 마느냐는 언론에 대놓고 논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가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더 한 단계 높은 수를 뭔가 노리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은요.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오늘 지금 언론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만은 미국 지금 10월 16일 날 지금 정상회담 발표를 미리 하는 것 보면은 사실상 중국 가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네.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또.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 오늘 있었던 이 국회에서의 한 장면을 잠깐 자료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표수 236표 중 가 137표, 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서 국회의원 박기춘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방탄 국회에 따가운 비판, 또 지식구 감싼다는 인원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건 사실이고요. 우리 국회가 그런 국민들의 그 여론을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과 눈높이에 앞으로 국회가 더 긴장하고 더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국회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은 판단입니다. 예, 이제 새정치연합의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정걸 원내대표가 말을 제대로 잇지를 못하네요.
89표의 이 부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박기춘 의원이 사실상 모든 걸 시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89표나 부표, 그리고 5표의 무효, 기권 5표, 뭐 이미 이 가결된 것을 갖고 뭐 표 내용을 분석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대목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기권 무효까지 얘기하면 99표, 네네, 96표가 될 수 그렇습니다. 있겠는데요. 뭐 그냥 통과된데 그냥 그 국회의원들 다수가 통과해서 체포 동의해줬다라고 그냥 결정 내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지금 법 개정이 안 됐는데요. 지금 영장 실질 심사 과정을 지금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인으로 해가지고 네네. 체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그 단계는 저는 자발적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구인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어떨까라는 그거 좀 개정해줬으면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개정이 예. 안 돼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본인이 상당히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해요. 뭐 시계도 7개, 8개나 되고 뭐 네. 돈도 액수가 많고 해서 본인은 수긍하고 있고 동료인들한테 그동안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만약 이것이 그대로 이제 죄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거여서 저는 특히 그것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심학봉 의원도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국민을 향해서 책임질 일인데 국민을 향해서 책임지지 않고 탈당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 예. 이런 건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심학봉 의원이나 저 박기춘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결의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시켜야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저 세비 받은 거 개원에게 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뭐 예. 이런 얘기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네. 제 스스로에게 야, 이 국회의원 되면 명예만 추구해야지 단 1푼이라도 어디 뒤로 뒷주머니에다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 국회의원들 제가 볼 땐 2년 전이었으면 저거 부결됐을 겁니다 아마. 예, 지금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에도 가결됐죠. 동정론이 네. 많이 확산돼. 물론 이제 박기춘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시인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동정론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표결하기 전에는 이게 부결될 가능성도 점쳐졌고 만약에 부결되면 이제 정치권 전체가 이 국민들한테 정말 얼굴을 못 드는 사태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인에게 음. 무슨 개인적 감정 무슨 그동안 저 박기춘 의원하고 솔직히 친해요. 인간적으로도 괜찮은 분이에요. 예. 하지만 공인입니다. 공인은 저러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예. 드리면 왜 네. 한명숙 의원은 저 구속 안 하는 거 모르겠어요? 글쎄요. 예. 대법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사실 정치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차명인 전 의원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 정치인이 하는 건 다 정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사생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깝지만 의원직부터 당장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이 19대 국회에서 받은 세비는 토해내게 해야 된다. 그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국회 지금 징계 사항 중에서요. 제명 다음으로 강한 게 지금 3개월 이내 직무정지인데 예. 조금 더 강하게 해가지고 제명까지 안 가더라도 형 확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